2023년 9월 15일 영국 에식스주 그레이트 배도우 존 맥컬러프와 그의 아내 로이스 맥컬러프 부부가 몇 년 동안 병원을 찾지도 않고 강제로 진료가 잡혀도 이유 없이 계속 진료를 취소하자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부부의 주치의는 우려 끝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겉보기엔 단순한 복지점검처럼 보였던 이 신고는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에식스 경찰은 즉시 맥컬러프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한 동네에 퍼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이름을 부르며 응답을 기다렸지만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상황이 더 이상 지체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찰은 현관에서 부부의 딸 버지니아 맥컬러프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의 자세를 취한 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벌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표정 뒤에는 아무리 강인한 형사라도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의 바디캠에 녹화된 영상에는 마치 감정이 완전히 단절된 듯한 버지니아가 자신의 부모를 살해했다고 고백하는 섬뜩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버지니아는 자신의 부모님을 집에 매장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면서 경찰들을 부모님의 시신이 있는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발견된 참혹한 광경은 경찰들을 경악시켰고 한 베테랑 형사는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번 사건은 별별 사건을 다 경험한 우리 수사관들마저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잔혹함과 공포가 얽힌 이 사건은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무거운 충격을 남겼습니다. 즉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당국은 자신의 친부모를 살해하고 무려 4년 동안 부모님의 시신과 함께 생활한 버지니아의 충격적인 범행 동기를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버지니아 맥컬러프는 1987년 10월 존과 로이스 맥컬러프 부부 사이에서 5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가족들은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막내인 버지니아를 진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버지니아는 독특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도 현대적인 트렌드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대신 1950년대에 복고풍 스타일의 의상을 즐겨 입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이러한 취향은 단지 단순한 독특함으로 여겨졌지만 나중에 그녀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으면서 그 이유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딘가 시대와 동떨어진 듯한 그녀의 모습은 주목받기도 했지만 이러한 독특함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고립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버지니아의 이러한 성향은 그녀 자신과 가족에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의 가족은 런던 외곽에 위치한 인구 1만 5천 명 미만의 작은 마을 그레이트 배도우에서 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버지니아의 가족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으로 보였으나 가족의 내면에는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당시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 존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존은 단순히 규칙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일에 전념하며 엄격한 루틴을 유지했지만 이러한 경직된 생활 방식은 종종 그를 압박감에 시달리게 했고 결국 그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버지니아의 어머니 로이스 역시 심각한 결벽증과 강박장애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어머니 로이스는 병적으로 매일 집을 철저하게 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 때문에 당시 가족들이 사는 집은 가족이 편히 쉴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라기보다는 마치 전시된 쇼룸처럼 완벽하게 정돈된 냉랭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어머니 로이스의 이러한 행동은 가정의 분위기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버지니아는 이렇게 최악의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엄격함, 어머니의 불안,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긴장감은 그녀의 독특한 성격 형성과 그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능적으로는 우리들을 잘 돌봤지만 애정은 부족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막내였던 버지니아가 냄새나는 진이라는 별명으로 심하게 놀림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상처는 특히 막내였던 버지니아에게 깊게 새겨졌고 훗날 그녀가 저지른 비극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맥컬러프 가족의 5자녀 중 4명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떠났지만 막내 버지니아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술집에서 일하며 간간히 일을 하긴 했지만 뚜렷한 목표나 방향 없이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절은 종종 지나칠 정도로 과도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동료와 이웃, 심지어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물과 편지를 끊임없이 보내며 호의를 베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은 점차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집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외부에서 버지니아는 과도하게 친절한 여성이었지만 부모님을 향한 그녀의 태도는 냉소적이고 차가웠습니다. 버지니아의 행동은 그녀가 겪고 있었던 내적인 혼란과 복잡한 감정 상태를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버지니아는 단기 아르바이트와 파트타임 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용돈을 주었지만 그마저도 버지니아에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 몰래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연락이 오면 버지니아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해킹당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을 무마하며 자신의 행위를 은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버지니아는 쇼핑 중독과 온라인 도박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비와 도박이 가져다주는 짧은 만족감은 점점 더 강한 충동으로 이어졌고 그녀는 점차 통제불능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그녀는 부모님의 돈을 마음껏 쓰고 있다는 죄책감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나누어 준 선물은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의 소비 중독은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부모님과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부모님에게 곧 자신의 수입이 안정될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의 부모님은 그녀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그녀를 지원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부모님에게 자신이 지금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쌓고 있으며 곧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독립도 하여 부모님께 모든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불어나는 부채는 버지니아를 압박했고 그녀는 노부모를 계속 속이고 부모님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9년 3월 그녀는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버지니아는 대량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이를 이용해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달 뒤인 2019년 5월 그녀는 약을 잘게 부수는 도구와 함께 칼까지 구입하며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드디어 2019년 6월이 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늘어나는 빚과 거짓말의 무게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그녀는 부모님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가족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했습니다. 버지니아는 처음부터 부모님을 단번에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효과를 시험하며 살인 계획을 점진적으로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아버지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고 약을 분쇄해 몰래 아버지의 맥주잔에 넣었습니다. 당시 버지니아의 행동은 치사량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한 시도였고 만약 이 방법이 실패한다면 칼을 사용하여 부모님을 살해할 플랜 B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약물의 양이 충분히 치명적이지 않았던 탓에 버지니아는 아버지 존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실패에 굴하지 않았고 며칠 후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버지니아는 부모님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를 건넸습니다. 음료를 마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버지니아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각각 방으로 옮긴 뒤 이불을 덮어주며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숨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아버지 존이 침대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로이스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체구가 작았기 때문에 음료에 약물을 덜 넣었던 점과 어머니가 음료를 끝까지 마시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진 버지니아는 즉시 두 번째 계획 이른바 플랜 B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 어머니 로이스는 침대에 누워 헤드폰을 끼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손에 장갑을 끼고 준비해둔 망치와 칼을 움켜쥔 채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망치를 들어 어머니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망치에도 어머니가 숨을 거두지 않자 버지니아는 손에 쥔 칼을 강하게 움켜쥐며 눈을 굳게 감았습니다. 거칠게 내쉬는 숨속에 번민과결이가 교차했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칼을 들어 어머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 로이스는 버지니아의 끔찍한 공격에 목숨을 잃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둔 뒤 버지니아는 뜻밖에도 조용히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버지니아는 공격 도중 칼이 미끄러지면서 손을 다쳤습니다. 즉시 그녀는 병원을 찾아가 상처를 치료받았는데 의사에게 채소를 자르다 다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 그녀는 쇼핑몰로 향해 아버지의 카드를 사용해 침낭을 구매했습니다. 이 물품은 부모님의 시신을 은닉하기 위한 준비물이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이 모든 과정을 냉철하게 진행했고 천천히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다음 단계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버지니아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새로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기분 전환을 위한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새 옷과 보석을 구매하며 돈을 흥청망청 쓰는데 몰두한 그녀는 집에 있는 부모님의 시신에 대해 잠시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쇼핑 도중 결국 그녀는 드디어 부모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시신을 숨기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버지니아는 새로 구매한 침낭 속에 각각의 시신을 넣었습니다. 어머니 로이스의 시신은 그녀의 침실 뒤편에 있는 옷장 안에 감춰두었고 아버지 존의 시신은 시멘트 블록으로 임시무덤을 만든 뒤 그 위에 담요와 사진, 그림 등을 쌓아 올려 흔적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후 버지니아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어머니의 휴대폰을 사용해 형제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중 하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이번 주말에 아빠와 함께 바다로 놀러 갈 거야. 그러니 주말에는 집에 찾아오지 마렴. 이렇게 형제들이 부모님에게 직접 만나자고 요청하면 그녀는 다양한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습니다. 놀랍게도 4년 동안 버지니아는 부모님인 척 연기하며 형제들에게 거짓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형제들은 여전히 부모님과 대화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 메시지 뒤에는 항상 막내 여동생 버지니아가 있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는 부모님의 이름으로 형제들에게 카드를 보내며 마치 부모님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부모님인 척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의사와 대화하며 여전히 노부부가 진료를 받고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었습니다. 경찰에게도 어머니인 척 전화를 걸어 사소한 민원을 제기하며 로이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부부가 살아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은 버지니아의 계획적인 조작과 은폐에 의해 철저히 조종되었습니다. 동시에 버지니아는 부모님의 돈을 계속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9월 14일까지 그녀는 약 21,193파운드를 온라인 도박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금과 대출금을 포함해 총 14만 9천 파운드 이상을 탕진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더욱 대담해졌고 이웃과의 접촉도 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이웃의 집 문 앞에 나타나 끊임없이 말을 걸며 귀찮게 했고 만약 집에 사람이 없으면 그녀는 이웃에게 주는 선물을 현관에 놓고 갔습니다. 이 선물들 중 일부는 부모님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부모님의 소지품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버지니아의 행동은 단순히 범죄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죄책감을 억누르기 위한 심리적 시도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상한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가 체포되기 몇 달 전, 그녀는 갑자기 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갈구하던 그녀는 인부복을 입고 누구나 가짜임을 알 수 있는 인조 임신벨을 착용한 채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누구도 그것을 대놓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행동이 분명히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그녀와 거리를 두며 누군가가 그녀를 도와주기를 바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목을 끌려 했음에도 마을 사람들이 여전히 관심을 주지 않자 체포되기 약 한 달 전 버지니아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말은 마을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자 하는 버지니아의 마지막 시도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녀의 신뢰를 더욱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그녀의 집을 방문해 진술을 받아갔습니다. 그 집은 부모님의 시신이 숨겨져 있던 끔찍한 장소였지만 버지니아는 경찰이 이를 알아채는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방문했을 때조차 버지니아는 자신이 꾸며낸 허위 진술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며 이야기를 풀어나갔고, 집안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버지니아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부모님의 시신과 함께 4년이 넘는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군가 부모님에 대해 묻거나 심지어 묻지 않더라도 그녀는 다양한 거짓말로 상황을 둘러댔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이웃들이 싫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말하거나 휴가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그녀의 이야기는 더욱 설득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버지니아는 부모님이 고령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며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집에 머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형제자매와 다른 가족들을 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을 자신의 은폐 행위에 활용하며 부모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의 거짓말은 영원히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이야기는 허점이 드러나며 무너졌고,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9월 로이스와 존의 주치의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며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노부부는 몇 년 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간혹 진료 예약을 잡았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하거나 중요한 처방약조차 받으러 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는 주치의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주치의에게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버지니아는 경찰과 대화를 나눴는데, 경찰이 로이스와 존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고 하자 그녀는 그들이 여행 중이라고 말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버지니아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9월 15일 부부가 살해된 지 4년 만에 경찰은 부부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집 안에 있던 버지니아는 놀랄 만큼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자신이 저지른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 담담하게 자신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말하며 집안의 시신이 숨겨진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운 내세요. 적어도 나쁜 사람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100% 악하진 않은 것 같아요. 버지니아는 4년 동안 숨겨왔던 끔찍한 비밀을 가식없이 드러내며 자신의 행동을 마치 잘못된 선택이지만 피할 수 없는 결과였던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당시 존의 시신은 여전히 침낭에 쌓인 채 버지니아가 만든 임시무덤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로이스의 시신도 침낭에 쌓여 그녀의 침실 옷장 안에 숨겨져 있었고, 단단하게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압송된 뒤에도 버지니아는 부모님을 어떻게 살해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차분히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듯 계속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살해하는 데 사용한 망치와 칼의 위치를 경찰에게 알려주며 그 도구들이 여전히 피로 얼룩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버지니아는 범죄의 모든 과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그녀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를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왜 부모님을 살해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 깊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버지니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지니아가 재판정에 섰을 때 그녀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으며 부모님으로 인해 자신이 항상 갇혀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증거를 종합해보면 진정한 범행 동기는 훨씬 더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그들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돈을 훔쳐왔으며 살해 후에도 부모님의 연금과 대출금을 사용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녀의 쇼핑 중독과 도박으로 인한 금전적 욕구는 그녀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버지니아의 주장처럼 단순한 심리적 고통에서 비롯된 비극적 선택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재정적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 잔혹한 범죄로 평가되었습니다. 결국 버지니아는 아버지 존과 어머니 로이스를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이렇게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36년의 복역을 명령받았기 때문에 2059년 10월 3일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당시 재판정에 버지니아의 3명의 형제자매가 참석해 피해자 진술서를 읽으며 버지니아를 향한 깊은 분노와 고통을 표현했습니다.
너가 부모님이 행적과 상황에 대해 꾸며낸 거짓말들 때문에 부모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그리고 너가 부모님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그날 우리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생겼고 우리의 일부도 부모님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진술은 단순히 살해의 결과로 인한 슬픔을 넘어 버지니아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가족에게 남긴 정서적 상처를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의 형제들은 사랑하고 의지했던 부모님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고통을 안게 되었다고 말하며 영원히 버지니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